오늘 좀 말씀드릴 좀 강의 주제는 만인을 위한 노동사회의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저희 이제 장애인 운동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이제 공공시민 노동 이라는 걸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unnecessary art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불필요한 계층이라는 이제 신조어인데요. 이런 말이 현재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우리 그 사회적 조건, 어떤 노동의 공간, 이런 변화, 이런 걸 좀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문안들에서 새롭게 이제 등장을 했더라고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1차 산업혁명 시기에 사실은 만들어진 그 용어가 뭐냐면 그게 사실은 The Disabled Body, 장애인이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새롭게 형성되던 어떤 이 공장 중심의 기계 노동, 이런 거에 부합하지 않는 존재들, 그래서 불필요한 존재들, 어떻게 일할 수 없는 존재들, 이런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The Disabled Body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육체 노동이 이제 로봇으로 이제 대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 관리 노동이 최소화되죠. 왜냐하면 현장에서 육체 노동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전문직의 노동은 인공지능이 또 이제 많이 대체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결국에는 더 디스테이블 바디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일할 수 없는 몸이라고 하는 경계 자체가 이제 1차 산업혁명 시기와는 완전히 다르게 그어진다는 거예요. unnecessary art가 늘어나게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노동의 어떤 정의, 혹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노동이냐, 이런 것들을 대처하고 극복하고 새롭게 재구성하는, 그러니까 노동사회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재구성하려면 노동의 정의 자체를 바꾸고 어떤 새로운 노동사회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건 결국 이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보편적 설계를 한다. 이런 거죠. 그거를 공공시민 노동 개념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그 장애인의 실업률이 몇 %로 나오냐면요, 6.3%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실업자가 되려면 어쨌든 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가야 돼야 되는데, 되게 공교롭게도 딱 이 실업률의 10배, 그러니까 전체 장애인 63%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경제활동을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일할 능력이 없거나 혹은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데요. 근데 일할 의사가 없다는 것도 어떻게 하게 하느냐? 내가 지난 4주 이내에 일을 하고 있지 않았어도 어떤 적극적인 구신 활동 하고 있지 않으면 저는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많은 장애인들이 구조적으로 일 자체에서 배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어디 뭐 사업실 방문해서 구직 원서를 온다든지, 뭐 워크나 이런 데 등록을 해서 구직 활동한다든지 구직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활동을 사실상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사실 우리가 니트라는 용어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고용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취업 교육도 받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사람들이 다 쉽게 말하면 실업자도 못 되는 이러한 이제 조건인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정말 장애인은 일을 하고 싶지 않을까? 일할 의사가 없을까? 그렇지 않죠. 우리 이제 니트라고 이제 불리는 많은 청년들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들은 굉장히 어떤 그런 구조적인 어떤 실업의 문제를 사실 반영하고 있다는 거고, 현재 우리 사회는 그런 구조적인 실업들이 점점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다. 제가 이제 이런 단체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워커홀릭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늘 부모님한테 듣는 말이 그런 거였습니다. 야,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휴식도 안 하고 빈둥거리고 놀고 먹을 거냐? 이러한 이제 표성세월을 할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단체 활동을 하면서 어떤 임금이라는 걸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그야말로 이제 식대나 뭐 차비 정도 되는 활동비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뭐 이렇게 돈을 드린다 이럴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봐도 저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세금도 안 내고, 의료보험이나 뭐 이런 연금 이런 것도 가입을 안 돼 있고, 일종의 워커홀릭 문패니인 거죠. 워커홀릭 문패니. 그러니까 노동에 중독되어 있는 노동하지 않는 자, 굉장히 역설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어떤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이 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되고 그래서 그 가치에 걸맞는 대가가 제공될 때, 자 여기까지 갔을 때 우리는 이제 노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맥락에서는 가치가 있어라고 인정되면서 대가가 제공이 되고요. 어떤 맥락에서는 그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노동으로도 대가가 제공되지 않으면서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하면은 거의 대가 받는다기보다는 대가에 받는 것 따라서 이게 그만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됐던 건 아닐까? 그러니까 돈 조금 받는 일은 조금 가치 있는 일. 예. 대가를 많이 받는 일은 가치가 많은 일. 혹시 이렇게 굴러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 아니, 혹은 그 가치라고 하는 게 그냥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가치가 아니라 그냥 이윤이었던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그게 우리의 삶에, 타인의 삶에, 우리 공동체 삶에 가치가 있으면 대가를 제공했던 게 아니라 그것이 이윤을 창출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고 자본은 이윤을 추구하니까 이윤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때 대가를 제공했던 게 아닐까. 사실은 그럼 도대체 어디에다가 대가를 제공할까? 이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예. 혼란에 빠지겠죠. 사실 대혼란. 이건 이제 우리 사회의 노동의 정의나 규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활동 가치 대가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규범이 우리 사회에선 계속해서 노동의 정의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왔던, 저는 오랜 동안 논팽이였는데 내가 해왔던 활동을 생각해 보면 저는 야학에서 학생분들을 가르치고 예컨대 일종의 교육 활동이죠. 장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을 만드는, 제도를 만드는 일을 해왔어요. 이게 일종 정치 활동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도 당연히 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되고 노동을 인정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어떤 상품이 혹은 우리 노동도 상품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유용하고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교환 가치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얼마의 돈과 교환이 되는가. 이게 바로 이제 교환 가치예요. 사용 가치가 높으면 교환 가치가 높아야 될 텐데 사실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완전히 따로 놀거나 반대로 사용 가치가 높지만 교환 가치는 낮고 사용 가치는 되게 별로 없지만 교환 가치가 되게 높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바로 상품의 특징이에요. 실제적으로 노동인데 우리 사회에서 현실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일종의 워커홀릭 논팽이가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해명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걸 좀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이런 모순이 더 심화될 텐데 이제 저희 장애계에서는 바로 이 공공시민 노동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민 노동은 노동이라고 하는 게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예. 이 ILO가 발표한 필라델피아 선언의 가장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그게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사실 어디에 또 있냐면은 저희 헌법에 그냥 있습니다. 헌법에. 여러분 그 4대 의무가 뭡니까? 그게 국방, 납세, 교육, 근로예요. 국방, 납세, 교육, 근로. 우리가 주장하는 권리이기도 한데 이게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교육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교육은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 되고 플러스 알파로 시장교육, 그러니까 사교육이죠. 이게 붙어 들어간 형태로 이 교육이라는 활동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공교육이 기본이 되냐? 국가가 얘기하는 일종의 이게 동시에 의무이기 때문에 이걸 민간에만 맡겨둔다면 국가가 이걸 국민에게 의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헌법에, 우리나라 헌법의 규정에 따를 경우에는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도 공공의 영역에 존재하거나 최소한 공공의 영역에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얘기하는 공공시민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공적인 어떤 주도성이에요. 양적으로 공공이 많다는 걸 떠나서 공적인 영역이 주도성을 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시장 노동이 위치되는 이런 상황 시스템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고 공공시민 노동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 현재 사회에도 그러니까 시장 노동이 기본인데
플러스 알파로 역전돼 있죠. 플러스 알파로 이제 공적 영역의 노동이 있어요. 공공 영역의 노동이. 예컨대 이제 공공근로, 예, 사회적 일자리, 이거 시장에 있는 노동이 아닙니다. 예, 공공 영역에 존재하는 노동이죠. 근데 공적 영역의 노동은 이게 누군가의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자활 정책이죠. 예, 그러니까 빨리 노동시장으로 다시 들어가라. 들어가게 하기 위한 입장의 징검다리 역할로만 이 공적 영역의 노동이 존재하지 그냥 겨우겨우 생물학적인 연명 정도나 가능한 대가를 제공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어떤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서의 공공노동, 공공시민노동은 임금 수준을 그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최저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공공 영역의 노동이 숫자로는 많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노동을 보장하면서 생활 임금을 제공하게 되면 이제 시장에 있는 어떤 기업들도 사실 그걸 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현재 우리가 지금 사회적 일자리든 공공근로든 이런 공적인 노동은 도대체 그럼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그걸 노동으로 인정을 할 거냐라고 할 때 그 활동의 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 노동으로 인정해주고 공공이 대가를 제공해줄게라고 할 때 그 활동을 지금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공공근로든 사회적 일자리든 그 국가 일방 정해서 자 이런 이 만들어놨으니까 와서 열심히 하고 자활하세요. 이렇게 이제 국가 일방 정해서 이제 활동을 내 던지는 거죠. 예. 자, 근데 공공시민노동은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를 시민이 정합니다. 예. 공공시민노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시민이 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 이때 시민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단적 의미로서의 시민, 예. 또 하나는 정말 개별적인 주체의 시민. 이때 집단적 의미로서 시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제3섹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국가를 제1섹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영리, 공공. 그 다음에 민간 시장은 영리, 민간. 이게 여기 2섹터. 근데 이 중간에 있는 3섹터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비영리니까 공공의 성격을 갖는데 민간이 있어. 그래서 비영리 민간 영역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시민사회라고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제3섹터라고 하는데 바로 집단으로서의 시민이라는 건 여기서 활동하는 단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관, 그리고 비영리 병원. 그러니까 국가도 아니지만 그 시민사회지만 비영리 그 시장도 아닌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가치가 있는 많은 활동들을 하죠. 물질적인 활동, 정서적인 활동, 정신적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단위들이 그러면 정말 사회를 기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너무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못하니까 우리가 이런 일자리를 만들고 신청을 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일을 와서 하면은 그 대가를 어떻게 해요? 공공이 지불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일자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과 같은 환경 기후 위기 시대에 정말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일들 다 이런 제3섹터가 사실 훌륭히 수행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그럼 어떤 개인이 난 이런 일을 할 테니 그 일이 내가 보기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가치가 있는 일이 내 일을 하면서 대가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걸 누가 확인해서 인정을 해줄 거냐? 그것이 시민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공시민노동제도에서는 일종의 공공시민노동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심의 기준은 어떤 해당 개인이 지닌 현재적인 조건과 능력에 비춰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제가 자꾸 말했던 거죠. 물질적, 정신적 삶에 기여하는가. 이 기준 외에는 다른 어떤 기준도 없어요. 예컨대 신체적 장애인 중에서는 어떤 체중도의 와상 상태, 그러니까 거의 식물인간에 가깝다라고 보통 얘기될 수 있는 정도의 심각한 이제 신체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 혹은 이제 정신 장애인들 중에서 이제 급성적 발현이 돼서 정말 뭔가 좀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뭔가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이 기준에 따르면 그들의 생존 활동도 노동으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을 때는 왜? 그의 생존 활동이 그와 관련을 맺고 있는 친구, 가족, 지인들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삶을 살아내는 활동 그 자체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공공시민노동제도 시스템 하에서는 노동이 기본적으로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 보장돼야 될 공적인 권리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노동을 할 의사가 있습니다. 나는 사람은 누구든 공적 영역에서 그에 합당한 일을 어떤 제3섹터에 있는 일이든 아니면 개인이 실천한 일이든 할 수 있고 그것이 노동이 인정되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A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노동을 확장하지 않으면 정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이제 비경제 활동으로 사실은 밀려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에서 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이 저는 우리 청년 실업자들, 뭐 그다음에 어떤 여성들, 또 우리 이주민들, 뭐 이런 어떤 노동 영역에서 계속 더 배제되고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이런 시스템을 좀 앞으로 같이 좀 연결해서 만들어 나가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오늘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눈 것도 굉장히 저희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금은 공공이 직접 지금 하는 시스템이죠. 예. 그러니까 이걸 예산을 그냥 다 지원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그 지점을 만약에 고민하신다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모든 NGO들이 어떤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것, 이거 자체가 사실은 다 이제 좀 문제라고 이제 여겨져야 되겠죠. 저는 거기서 나타난 문제가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어떤 우리가 공적인 시민 활동이 공적인 자금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건 다른 문제죠. 예.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다 결이 좀 다르다. 예. 연구 활동하는 사람들 혹은 그 문화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이쪽에 조합을 꾸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그 운영하는 주체가 따로 있고 여기 와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발적인 결사체의 조합, 이런 형태가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게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컨대 여전히 방금 말씀 플랫폼 예컨대 배달 노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배달 노동을 노동조합을 꾸리고 계시잖아요. 그럼 저는 사실은 이 조합을 그렇게 꾸리고 계신 분들이 그 자치적인 형태로 그걸 꾸려서 이걸 갖고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봐요. 그러면 이제 공적 영역에서 어떤 충분한 안정적인 월급제로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할까, 막 그렇게 초치기 배달 안 해도 될 거고 무리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원래 플랫폼 노동이 이제 뭐 공유 경제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게 전혀 공유 경제가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뭐 어떤 이런 플랫폼들이 공공 영역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안에서 정말의 어떤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형태로 좀 그러니까 리뉴얼 될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질문 주시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관련이 있냐면 당연히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 이것이 어떻게 확장이 될 거냐, 이건 사실은 이제 예컨대 우리나라도 사회 서비스원 같은 것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확장이 안 되고 있죠. 예. 근데 그런 영역들을 거점으로서 두고 사실은 실질적인 노동 활동을 이제 일종의 사회적 경제 형태로 수행하는 돌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자연스럽게 자기 일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사회 서비스와 같은 공공 돌봄 기관 이런 것들의 좀 확장도 좀 자연스럽게 꾀할 수 있겠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주체들이 좀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 장애 운동에서도 이게 그냥 그들의 직접 행동이나 목소리 조직한 이런 활동들이 같이 좀 결부됐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거는 그런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만들어서 어느 세월에 정말 보편적인 공공시민 노동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건 이제 좀 정치적인 어떤 좀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컨대 올해 뭐 전혀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한 진보 정당의 이제 그 대선 후보 선거를 보니까 어떤 후보들은 이제 참여형 일자리 보장제, 예, 참여형 잡 개런티 제도 이런 걸 이제 공약으로 내시기도 하더라고요. 좀 추구하는 정치 세력들이 좀 같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이제 바람은 사실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마냥 그거를 그렇게 그런 게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 바랄 수는 없고 그 전에라도 지금의 어떤 노동의 구조, 시장, 체제에서 정말 더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 좀 연결돼서 같이 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얻어지는 건 없구나. 뭐 이게 저의 경험 속에서는 좀 답인 것 같습니다.